네, 기초이론과정 세 번째 시간은 중기업 등록제에 이어서 등록의 결격 사유와 등록 위반에 관한 문제들 살펴볼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등록 신청인이 누구고 어디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 신청인이 확보했어야 할 등록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두 가지 등록의 기준,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사무소를 확보했어야 된다는 거, 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할 때에는 5가지의 등록의 기준을 확보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등록의 기준을 확보한 등록신청인이 등록신청서와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가지고 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가 이들을 등록관청이라고 칭하기로 했었죠.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등록관청은 그자에게 등록을 통지할 수가 없게 돼요. 첫 번째는 법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통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이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법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하기도 한 그 등록의 기준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통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했고 그들이 등록의 기준을 갖추어 등록 신청했다 하더라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자라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통지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저촉사항이 있을 때에도 등록은 통지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0조 조문의 제목이 등록의 결격 사유, 이게 공인중개사법 10조 조문입니다. 그 문구 그대로 풀어 해석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결하게 되는 사유, 그 뜻이죠. 근데 공인중개사법 10조 조문의 제목은 등록의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이라고 해도 공인중개사라고 해도 그 등록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 해도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게 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적어도 그자가 등록을 할 당시에는 어떤 결격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였었음을 알 수 있죠. 그것이 등록관청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으니까 등록이 통지가 되어 그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것이잖아요.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나중에 후발적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격에 해당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고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된 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그 등록은 취소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문의 제목은 등록의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칭하여 고용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인도 될 수가 없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적법한 임사원이 될 수도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론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적법하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등록의 결격사유가 갖는 개념이요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해 두셔야 될 개념은 그렇다고 해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도 못 본다는 거냐? 그 말은 아니었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자격을 제한받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니면 중개사무소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거기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비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면 결격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하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결격사유가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의 1호부터 12호까지 규정이 있는데 하나하나 그 결격의 개념들 이제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이 1호에서 미성년자가 결격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10조 1항 2호가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이 결격사유에 속한다고 하는데 이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이들을 통칭하여 민법이 뭐라고 하죠? 제한능력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민법에서 말하는 제한능력자가 저들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상의 제한능력자들은 그대로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기출문제에서 피특정 후견인이 결격에 속하는 자인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피특정 후견인은 민법상 제한능력자가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민법상의 제한능력자들이 그대로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민법이 이들을 제한능력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들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한능력자라고 하죠. 예전에 구민법에서는 행위무능력자라고 불렀었던 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미성년자는 성년이 아닌 자가 미성년자이잖아요. 민법이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 성년기에 대해서 19살 안 됐으면 미성년자죠. 민법상으로는 제한능력자요,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결격사유자인 겁니다. 그런데 민법은 이런 제한능력자에게도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하면 민법은 성년의제합니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친권자인 부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행위라든가 영업의 허락을 받고 하는 행위라든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 등에서는 민법상으로는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런 민법상의 예외 규정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유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했다면 다시 말해 미성년자라면 장가를 갔어도 결격사유, 엄마 아빠가 중개업해도 된다고 했어도 예외 없이 결격사유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상의 제한능력자들이 결격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3호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이 자를 일컬어서 우리가 파산자라고 하는데 사업하다가 망했다고 파산자라고 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면 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자가 파산자가 되는 것이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파산자인 겁니다. 그 자가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에 속한다는 거죠. 파산 선고받지 않았다면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한 상태, 도산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아닙니다. 파산 선고, 개인 회생 결정 받은 것도 결격 아닙니다. 파산 선고 받았을 때 결격에 들어가서 복권 결정이 되었을 때 결격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개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4호와 5호는요, 다 형법상의 절차 속에서 결격의 개념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4호와 5호는 두 조문이 문장이 똑같은 표현으로 출발해요. 금고 이상이라는 말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에 속한다. 5호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간 결격에 속한다. 형법상의 절차 속에서 지금 결격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형법에는 9가지 종류의 형벌이 있는데, 내림차순으로 무거운 형벌부터 나열하면 사형과 징역과 금고가 금고 이상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4호, 5호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형법상 형벌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자격정지, 자격상실, 과료, 구류, 벌금, 몰수 이런 형벌들은 원칙적으로는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 해당과는 무관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금고 이상형에 대해서 사항은요. 금고 이상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이 종료된 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추가적으로 결격사유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5호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그때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2년간 결격에 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되었다면 종료가 된 날,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요. 집행이 유예가 되었다면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서 2년간 결격에 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행이 종료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과정 가서 구체적 사례를 적용해 보면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큰 틀로만 기초 내용들 설명을 드리면, 집행이 종료된다는 것은 형기가 만료가 되어서 집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기 출감하는 분은 만기 출감하는 날 집행 종료로 석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기 출감하고 나서 3년이 더 지나면 결격 사유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기 출감하는 분도 있지만 도중에 가석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가석방이 되었을 때 집행 종료 시점은 무기형을 선고받았던 자도 가석방이 가능하거든요. 무기형을 선고받았던 자가 가석방이 되면 자녀 형기가 경과되었을 때 집행이 종료돼요. 그러니까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자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년간 복역 후 가석방되면 잔영기가 2년 남았죠. 그 2년이 지나야 집행이 종료되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해야 되니까 가석방일로부터 계산하면 방금 전 사례는 5년간 결격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집행이 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이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 사유에 속한다는 것인데 법률의 변경으로 집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법률이 폐지가 되거나 개정됨으로 인해 집행이 면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형이 실효되어서 집행이 면제될 수 있어요. 형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어서 집행 면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면 중에요. 특별사면이라는 사면이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집행이 면제되는 사유입니다. 다시 말해 잔형 면제 처분입니다. 더 이상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해 주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특별사면을 받으면 그로 인해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특별사면 받고 나서 3년 더 지나야 결격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면 중에는 특별사면도 있지만 일반사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사면은요, 집행을 면제하는 게 아니고 아예 형선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해 주는 처분입니다. 무죄였던 상태로 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면을 받으면 집행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형선고의 효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일반 사면을 받으면 그 즉시 결격 사유를 벗어나요. 그러나 특별 사면은 그로 인해 집행이 면제되기 때문에 3년간 결격 사유에 속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5호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2년간 결격에 속한다는 것인데 이거 2023년 개정사항이죠. 그전까지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개정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고도 2년간은 결격에 속하도록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결격사유 해당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이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그러면 유예기간 5년이죠. 5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2년이니까 7년간 결격사유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2년이죠. 그 유예기간 2년 지나고 나서 다시 2년, 4년간 결격사유에 속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형사법상의 절차 속에서 결격사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온 것이 4호와 5호이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규정들은 다 이법 시리즈들입니다. 다시 말해 공인중개사법과 관련한 결격사유 규정들인데 일단 간단하게 핵심 정리해 보면 6호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 3년간 결격이다. 7호는 자격이 정지된 자 정지기간 중에는 결격에 속한다. 8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 3년간 결격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취소는 3년이고요. 정지는 정지기간 동안 결격에 속한다는 것인데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자 3년간 결격에 속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된 자 3년간 결격에 속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확인을 했는데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간은 등록의 결격 사유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기도 했었죠? 예, 공인중개사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게 되면 물론이고 그 3년간은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그 3년 동안은 중개보조원도 못합니다. 법인의 공인중개사 아닌 임원이나 사원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격 취소뿐만 아니라 등록이 취소되어도 3년간 결격에 속하는데요.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3년간 결격사유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예외도 없습니다. 무조건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 취소 후 3년간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이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사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어서 이런 저런 그런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비록 등록은 취소되어도 등록 취소 후 3년의 기간은 결격 사유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했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망을 했으니까. 이미 법인을 해산해 버렸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등록 취소된 이유가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비록 등록은 취소되어도 등록 취소 후 3년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겠다. 그 말은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의 기준만 다시 회복하면 복구하면 굳이 3년 기다리지 않아도 재등록하여 중개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애초부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였다면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중에 후발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등록이 취소된 이유가 결격 사유에 해당된 이유가 원인이 되어서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 기간은 적용하지 않겠다. 그 말은 그 결격 사유만 벗어나면 중개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죠.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되었다면 결격 사유가 원인이 되어서 등록이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은 취소되겠지만 등록 취소 후 3년의 기간 적용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자는 언제든 법원에서 복권 결정만 받으면 2, 3년이 지나지 않아도 결격을 벗어나 중개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공부할 건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그만하겠다고 폐업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다시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재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받게 된다는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 있기 때문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전 위반 행위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일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전 위반 행위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되었다면 그때는 결격사유 기간을 계산할 때 3년에서요. 폐업 기간을 빼준다는 거죠. 3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 양도대여를 했답니다. 이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거든요. 그런데 등록증 양도대여한 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폐업 신고했는데 폐업 후 1년간 놀다가 재등록을 했대요. 그리고 재등록한 후 왕년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등록 취소 후 3년에서 폐업기간 1년이 있었죠. 빼주면 2년간만 결격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결격 사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인데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잔여기간은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으로부터 5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5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자가 업무정지 처분 받은 후 2달 만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3달은 결격사유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 처분 받은 후 2달 만에 폐업을 해도 이 3달이 지나가기 전에는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호는요. 그런 업무정지 처분을 만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게 되었다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사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할 당시 그 법인의 임원이었거나 무한책임 사원이었던 자는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에 속한다는 규정을 10호가 두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 없다면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에 위하력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K중개법인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면 K중개법인 소속 대표이사, 이사, 감사 다 빠져나와서 F법인을 설립해 멀쩡하게 F법인 명의로 중개업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그 법인에 속해 있는 임사원이 함께 결격에 속할 것이다 라는 규정을 두었다는 거죠.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그 기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의 임사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 업무정지 위반 사유가 발생할 당시 그 법인의 임사원이었던 자들이 그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에 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호를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속한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벌금형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4번째, 5번째 결격사유를 공부할 때 4번째, 5번째가 다 뭐라 그랬었냐면 금고 이상 그랬었고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형과 징역과 금고형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벌금도요. 형법상의 형입니다. 즉 형사소송의 절차에 의해서 재판부가 선고하는 형법상의 형입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금고 이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벌금형은 결격사유와 무관해요. 근데 2가지 추가 조건.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이었고 선고된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그때는 벌금형도 3년간은 결격에 속할 것이다. 그러므로 벌금형 선고 사례가 출제가 되면 그 주어진 사례에 2가지 추가 조건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무슨 법 위반인 거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선고받았다는 거야? 300만 원 이상이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다 하더라도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결격 아닙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라면 결격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유의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호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는 법인이면 그 법인이 결격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임사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다면 그 임사원이 속한 법인이 결격에 속한다는 거죠.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면 그 사원 때문에, 그 임원 때문에 이 법인을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느냐? 이게 적용해서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한 가지 예외를 두어서 2개월 이내에 그 문제를 해소하면 법인은 결격 사유를 벗어나고 등록 취소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겁니다. 즉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등록 신청할 당시만 해도 임사원 중에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음이 확인되었으니 그 법인이 등록을 받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것이겠죠.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에 결격에 해당하는 임원이 생겼다. 결격에 해당하는 무한책임 사원이 생겼다. 그러면 그 자 때문에 법인이 결격에 속합니다. 이제 법인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2달 안에 그 문제 해소하면 임원 개임 조치 등을 통해 해소하면 법인은 결격을 벗어나고 등록 취소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등록의 결격 사유라고 하는 부분 공부했는데 간략하게 기초 개념만 우리가 살펴봤어요. 매년 출제가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어떤 주어진 사례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는 물론이고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으로 얼마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기간도 사례 속에서 계산해 볼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록의 결격 사유를 살펴봤고요. 중기업 등록과 관련한 마지막 테마로서 등록의 위반과 효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등록의 위반과 효과에 관한 부분인데요. 등록은 중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죠. 그러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등록 중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했을 때 그 자를 일컬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부르겠죠. 중개업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미 용어의 정의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면 중개업을 한 자가 무등록 상태에 있을 때 이 자가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건데요. 무등록 상태는 미등록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물론 미등록 상태를 포함합니다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것은 물론이고 등록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는데도 중개업을 했다면 전에 등록을 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운전면허를 따본 적이 없는 자가 운전하다가 걸리면 볼 것도 없이 무면허 운전이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있었는데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난 후에 운전을 더했으면 그 사람도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죠. 같은 논리로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한 자뿐만 아니라 했었던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면 무등록 상태로 돌아갑니다.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함으로 등록의 효력이 소멸할 수 있고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음으로 등록의 효력이 소멸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폐업 신고하여 폐업 신고가 수리됨으로 인하여 등록 효력이 소멸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나 등록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한 자나 구분 없이 다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의 근간이 되는 이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대인적인 처분이면서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은 양도, 대여, 상속할 수 없는 이전성이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이중 등록도, 이중 소속도,
등록증에 양도되어도 금지를 하고요. 등록의 적법 요건을 위반하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합니다만, 등록의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위반하는 거, 등록증 양도되어 이중등록, 이중소속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이중사무소 설치, 천막 그 밖에 이동 이용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행위와 관련해서는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데, 2023년 개정을 통해서 자격증 양도되어도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만, 등록증 양도되어 하는 행위가 있다면 등록증 양도되어를 한 자도 등록증 양도되어를 받은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양도되어를 알선한 자까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와 받은 자와 알선한 자, 자격증 양도되어 한 자와 받은 자와 알선한 자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등록 위반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상의 제재 중에는 등록의 적법 요건성을 위반하는 거,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거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등록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위반하는 것, 그래서 등록증 양도되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설치, 중개사무소 외에 임시중개설물 설치는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일신전속적 속성을 위반했으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개념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중 등록은 당연히 뭐 그 개념을 이해하시게 될 텐데, 이제 이중 소속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이중 소속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사원을 겸하는 것을 이중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로도 근무하고 있다. 이중소속 위반이에요.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도 고용되어 있다. 이중소속 위반인 겁니다.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다른 중개법인, 즉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원이나 무한책임 사원의 직무도 겸하고 있다. 이중소속 위반이라는 거죠. 이런 이중소속은 이중등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는데,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신청을 누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9조 2항이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법인과 개인 중에는 공인중개사만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공인중개사법 9조 2항을 보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 뒤에 괄호가 있었잖아요. 그 괄호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어찌한다고? 제외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 이 말이 있게 되었느냐? 이중소속 금지가 12조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9조 2항에서 이 말을 했었던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이중소속을 위반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된 자가 자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주도적으로 영위하고 싶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사표부터 써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자를 떼어내고
그냥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등록의 결격 사유와 등록 위반의 기초 개념들 살펴보셨습니다.